오늘은 2021년 8월 30일 월요일입니다. 지금 말이죠. 홍윤철 대한예방의학회, 한국역학회, 소위 코로나19 공동대책위원장이 조선일보 기자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신랄하게 지금 이 정부의 K방역에 대해서 비판을 가했습니다. 이 정부, 이 K방역에 취해 있을 때가 아닌데 지금 계속 K방역 하면서 거리두기를 하고 있다. 이게 무슨 효과가 있느냐 이거죠. 국민이 고통을 겪는데 무슨 성공이며, 아니 국민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무슨 성공이라고 떠들고 있느냐 이거죠. 그리고 통제를 하고 규제를 하고 그러면 안 된다 이거죠. 지금 이제는 자발적인 방역이 시급한 거지, 이게 누르고 뭐하고 왜 자꾸 거리두기 하는 이유가 뭐냐 오히려 따지고 있습니다. 거리두기에서 모이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뭐냐. 자, 거기에 대한 답변을 이제 해야 될 차례들 아닙니까? 지금 세계는 모두 방역이 그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with 코로나, 우한 코로나. 이게 하나의 감기처럼 어쩔 수 없이 우한 코로나는 함께 가야 되는 그런 얘기가 아닌가. 그러면서 치료약도 개발하고 백신도 더욱 좋게 개발하고 해서 어차피 이렇게 돼야 되는 이 바이러스를 국민이 고통을 겪는데 무슨 성공을 K방역이 성공했다고 취해가지고 혼자 난리를 치고 있는지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다는 겁니다. 통제를 하고 규제를 하고 이러는데 제발 그러지 말고 이제 자발적 방역이, 국민 개개인의 자발적 방역이 시급한 그런 시대다. 빨리 풀어라 이런 얘기입니다. 못 푸는 이유가 뭐냐, 안 푸는 이유가 뭐냐 이런 얘기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고통의 터널이 끝없이 이어지고 있는 그런 가운데 정부의 고강도 거리두기 조치에도 불구하고 확진자, 중환자, 사망자 발생 규모 오히려 커지는 추세. 그래서 올 들어서만 14차례 거리두기 단계를 계속 연장하면서 강도를 높였지만 뚜렷한 대책을 못 내놓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은 이제 더 이상 버티기 힘들다고 그 고통을 호소한 데서 지금 반발까지, 지금 저항감까지 생기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방역 전문학회인 대한예방의학회와 한국역학회, 역학조사하는 역학회가 구성한 코로나19 공동대책위원회 소위 위원장이 말이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부의 방역 시스템이 붕괴 직전의 한계 상황에 놓였다는 긴급 성명을 내놨습니다. 성명 발표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코로나 발생 초기에는 효과적이었지만 4차 대유행이 번지는 지금은 이동량 감소 효과가 거의 사라졌다는, 바로 그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명을 발표한 홍윤철 서울대 예방의학과 교수 공동대책위원장입니다. 이분은 지금 같은 상황이 이어지면 몇 달 안에 확진자가 최대 1만 명까지 늘 수 있다. 거리두기 중심의 방역체계의 대전환이 지금 시급하다. 이렇게 천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리두기 한다고 점점 더 올라간다 이거예요. 말이 안 돼. 자발적으로 방역을 하는 방향으로 시스템을 바꿔야지. 이 코로나는 바이러스는 없어지지 않는다. 감기처럼 똑같기 때문에 이제 한쪽으로는 치료약을 개발하고 한쪽으로는 더 좋은 백신을 개발하고 국민들의 방역 수준을 스스로가 높이는 이런 방법, 방역 체계가 지금 방역 체계는 어림도 없다는 거죠. 그거는 확진자 못 줄인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시 말하자면 왜 자꾸 거리두기에서 사람을 집합을 못하게 하느냐, 생활을 못하게 하느냐, 항변하고 있는 겁니다. 고강도 방역 조치에도 불구하고 4차 대유행은 더 거세지고 있다. 정부가 말하는 이른바 K방역 시스템이 진짜 붕괴 직전인가 하고 기자가 딱 질문하니까 답변이 이렇게 나옵니다. 올 6월 초만 해도 일평균 확진자는 400명대인데 그러다 어느 순간 700명대로 뛰더니 이후 순식간에 1000명에서 1500으로 뛰었고 다시 2000명대로 급증했다. 자, 두 달 새 5배로 늘었다. 이 기간 동안에 전국의 3단계에서 4단계 고강도 방역 조치가 취해졌는데도 확진자가 계단식으로 꾸준히 증가한다. 이유가 뭐냐? 실효가 없다는 거야. K방역 끝이다 이건.
이 공동대책위원회가 구글의 이동량 통계를 분석해 보니까 작년 1차 유행 때 거리두기 조치로 이동량이 33% 줄었지만 4차 대유행 이후에는 0.57%만 감소했더라는 겁니다. 정부가 지난 2월부터 거리두기 단계를 계속 올려왔지만 그걸로 확진자를 줄일 수 없다는 것을 지금 경험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정부의 확진자 감축 전략은 없습니다. 지금 없는 것 같다고 지금 이분은 얘기합니다. 언제부턴가 정부가 확진자를 줄이겠다는 이야기를 안 하고 있다. 바로 이게 뭘 의미하느냐 이거죠. 정부가 효과가 떨어진 사회적 거리두기를 고집하는 이유가 뭘까? 하고 기자가 질문했더니 정부의 방역 전략은 백신 접종, 사회적 거리두기 투 트랙으로 지금 가겠다는 그런 것인데 이걸 통해서 확진자를 줄이지는 못하지만 유지하겠다는 전략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예전에 이런 생각이 틀린 게 아니었는데 그러나 이제 변이 바이러스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9월까지 국민 70%가 일자 접종하면은 상황이 호전될 것이라고 보는데 과연 그럴까? 아니라 이거예요. 이스라엘은 2차 접종률이 70%가 넘지만 하루에 10,000명 넘게 확진자가 나오고 있다 이거죠. 2차 접종률 70%도 이런데 1차 접종률 70%가 되면 괜찮을까? 그런 의무는 당연히 가져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상황이 변하면 전략이 바뀌어야 하는데 정부는 여전히 한정된 전략만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정부는 하루 그러면 확진자가 2,500명 나오는 상황인데 이게 계속되면 우리 의료 체계가 감당하기 어렵다고 했다. 지금 상황 감당할 수 있다고 보고 있나? 하니까 방역 지표 가운데 방역망 내 관리 비율 그런 게 있는데 감염의 원인이 된 지표 환자를 찾아내 가지고 확산세를 차단할 수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그런 척도인데 나는 이게 모든 방역 지표 중 가장 중요하다 생각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방역망 내 관리 비율이 높으면 정부의 방역 시스템 안에서 확진자와 밀접 접촉자 관리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뜻이고 그런데 작년 초만 해도 이 비율이 70%대를 유지했는데 지금은 36% 수준까지 떨어졌다는 겁니다. 아니 접종을 했는데 왜 떨어지냐 이게. 더 중요한 거는 들쑥날쑥하는 다른 지표와 달리 이 지표는 한 번도 반등을 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꾸준히 떨어지고 있다는 점. 코로나 확산세가 소위 정부 관리망을 벗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비율이 30%까지 떨어지면 하루에 확진자가 6천 내 7천 명, 최대 1만 명까지 갑자기 증가할 수 이렇게 되면은 우리 의료 체계로는 감당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는 국민이 고통받는 K방역이다 되었다는 겁니다. 국민이 고통받는 K방역 절대 성공할 수 없다. 성공이라 할 수가 없다. 라고 결론 냅니다. 성공이라 할 수가 없다. 이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정부가 이른바 K방역 성과를 자화자찬했지만 최근엔 11월까지 집단 면역을 달성하겠다는 그 목표를 10월로 앞당기기도 했는데 K방역은 성공이라 할 수 없는 것이다. 확진자가 줄고 국민이 편안한 생활을 해야 성공이지 국민이 고통받는 상태는 성공이 아닌 것이다 이거야. 최근에 논의되는 위드 코로나, 소위 코로나가 함께 살아가기가 달성되면 성공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결론을 냅니다. 정부는 백신의 중요성을 아주 간과했다. 처음부터. 백신의 중요성을 그렇게 전문가들이 얘기해도 정부는 처음에 아니라고 했다는 거예요. 자, 아니라고 한 사람, 백신 효과 아니라고 한 사람, 백신 아직 필요 없다고 한 사람이 누구냐? 지금 청와대 김호란 방역관 아닙니까? 그 자리에 없는 자리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앉혀놓은 이유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사람이 소위 백신이 필요 없다. 이렇게 한 사람들이지요. 정부가 백신의 중요성을 간과했다. 아주 그걸 갖다 싹 놓쳤다는 얘기입니다. 적극적으로 구매에 나서지 않아가지고 실기했다. 아주 그냥 실기를 해버렸다 이거죠. 작년 여름부터 진작에 백신 구매에 나섰다면은 접종을 원하는 사람이 줄을 섰는데 국내 물량이 충분치 못한 상황은 피할 수 없었다는 거죠. 정부가 백신 인센티브를 내놓고 있지만 좀 이상하지 않느냐 이거죠. 백신이 많이 있어도 맞겠다는 사람이 없을 때 유인책으로 내놓는 게 인센티브인데 맞고 싶어도 없어서 못 맞는데 무슨 인센티브냐 이거죠. 지금 맞고 싶어도 맞지 못하는데 무슨 인센티브냐 이거예요. 우리 국민은 백신 접종에 대한 저항이 센 편도 아니라는 겁니다.
집단 면역은 코로나 종식이 가능하다는 것을 전제로 나온 개념인데 이제는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집단 면역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가능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변이 바이러스가 나오면은 집단 면역이 가능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제는 어쩔 수 없이 코로나와 함께 위드 코로나를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다만 무턱대고 위드 코로나를 하는 게 아니라 이룰 수 있는 전략이 거기에 맞게 이루어지면 되는 것이다. 거리두기 하자고 계속 쪼여야 되는 이런 방역은 이제 물 건너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걸 해서는 안 된다. 국민 생활까지 죽여가면서 그 점점 더 이런 상황을 놔두면은 점점 더 생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한 가지 저는 항상 이 전철을 타고 다니는데 전철 타고 버스 타고 다닐 때마다 어떤 생각을 하냐면 왜 전철에서 걸렸다는 사람 하나도 없지? 왜 버스에서 하나도 없지? 그러니까 그게 거리두기가 별로 효과가 없다는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어차피 생활은 위드 코로나와 함께 가면서 국민들이 스스로가 방역을 할 수 있는 소위 국민들의 방역 역량을 키워가면서 이 또 국가에서는 또 기업들은 그 소위 백신을 더욱 효과적인 백신을 만들어내면서 치료약을 만들어내고 그런 변이량의 소위 변이 바이러스에 더 강한 백신을 계속 만들어내는 이런 작업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거리두기 효과가 떨어졌어도 섣불리 방역 완화 조치를 하기는 어렵지 않나. 델타 변이에 대한 대비가 없는 상황에서 방역 완화는 독이 될 것이라는 지적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바로 이거죠. 물어보니까 이 답은 델타 변이 대처에 대해서 정부 대처가 적극적이지 못했다는 겁니다. 변이 접촉자 관리는 훨씬 더 밀도 있게 해야 하는데 그렇게 안 했다는 겁니다. 기존 바이러스 접촉자 관리도 잘못하고 있으니 변이 관리를 제대로 할 수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걸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정부의 방역 완화 조치가 국민의 방역의식이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맞는 얘기라는 겁니다. 정부는 지난 6월 백신 접종자는 야외에서 마스크를 풀어도 좋다고 했지만 사람들은 방역이 이제 크게 완화됐다고 받아들였습니다. 정부 자문기구에서도 정부가 위험한 메시지를 줬다고 지적했지만 엎질러진 물 아닙니까? 야외에서 마스크를 써야 한다는 것 자체는 사실 과학적이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메시지입니다. 메시지를 어떻게 국민에게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는 것인가. 이게 바로 정부의 실수 아니고 뭐냐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한예방의학회 코로나 대책 공동위원장 이 서울의대 교수 말이 맞지 않습니까? 틀린 말이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K방역이 정부는 그럼 지금 무엇을 어떻게 해야겠냐? 전문가의 입장에서 얘기 좀 해달라 하니까 K방역이 성공했다면서 취해 있을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는 새로운 방역 정책을 짜야 한다는 겁니다. 정부 주도 행정명령 중심의 방역 정책에서 이제 완전히 벗어나서 이제는 국민 참여형으로 바꿔나가야 된다. 현재 거리두기는 소상공인의 희생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방역 정책의 목적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하고 국민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바로 그것이라는 겁니다. 지금처럼 억제하고 규제하는 방식은 모두가 불행해지는 정책이다. 네, 그렇습니다. 코로나에 감염된 사람과 접촉한 사람들을 관리하는 데 더 집중하고 그러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라 달라. 확진자를 줄여 4차 대유행 진정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하니까 방역의 기본 원칙은 3T, 트레이스, 추적, 테스트, 검사, 그 다음에 트리트, 관리다. 이 중 시작 단계인 추적이 제일 중요하다. 시작점을 놓치면 확진자를 줄일 수 없다. 방역 인력을 대폭 늘려 접촉자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현재 역학조사 인력은 1일 확진자가 400명 나오던 6월과 동일하다. 확진자가 그때보다 5배 늘었는데 방역 인원은 그대로다. 정부가 인력 확충 계획은 갖고 있지만 하세월이다. 그러니까 쓸데없는 무슨 뭘 늘리고 하는 것보다 오히려 우리들
국민들의 건강에 가장 중요한 이 방역 요원들을 늘려야 되지 않느냐라는 이분의 이야기는 상당히 와닿고 있습니다. 방역 인력 확충으로 확산세를 잡을 수 있다면 왜 정부는 방치해 온 건가 하니까 소위 투트랙 전략, 백신과 거리 두기만으로 확산세를 잡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인력 확충은 쉬운 일은 아니고 정책의 우선순위로 정하고 재원 투입, 교육 훈련, 전 정부적 역량이 투입돼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엄청난 노력을 정부가 해야 되는데 실제로 노력할 때 노력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의료진이 더 이상 힘들어서 못하겠다며 뻗어버리고 있다. 지금 인력 충원 없이는 못 버틴다. 정부가 지금 당장이라도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부가 거리두기를 통해서 통제하려는 것이 아니라 국민 참여 방역을 강조했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 하고 질문을 하니까 우리나라 IT 기술 수준에서 앱을 통한 밀접 접촉자 관리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겁니다. 개인정보를 노출하지 않고 사람들의 동선을 실시간으로 파악해가지고 확진자의 동선과 본인의 동선이 겹칠 경우 이를 즉각 알려주는 앱이 이미 나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동선 정보는 정부도 모르고 오직 본인만이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방역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재 상황에서 접촉자가 누구인지 확진자와 동선이 겹친 사람이 누구인지 파악하는 데만 2, 3일씩 걸리고 그새 또 다른 확산이 발생하고 이래 되겠느냐 이거죠. 대다수 국민이 동선 관리 앱을 설치해서 동선 기부에 나선다면 거리두기 단계를 훨씬 낮추면서 감염 확산을 획기적으로 단축시킬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상당히 참 옳은 얘기 같습니다. 우리는 과거 IMF 당시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서 위기를 극복했는데 국민 스스로 나서서 국가를 위기에서 건진 것 아니냐 이거예요. 동선 기부도 금모으기와 같은 맥락이고 본인의 안전을 위해서도 참여하는 게 낫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국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정부 K방역에 취해 있을 때 아니다. 이제 풀어라 이거예요. 이제 국민 고통을 겪는데 무슨 성공이라고 혼자서 자화자찬하느냐 이런 얘기죠. 그건 어림도 없는 얘기다. 이거. 통제 규제 이제 하지 말라 이게. 자발적 방역 시급이 하다. 그렇게 해야만 문제가 해결이 된다 하는 바로 전문가 이야기. 대한 예방의학회 한국역학회 코로나19 공동대책위원장인 홍윤철 서울의대 교수의 말을 우리가 들어봤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코로나에 대한 접근입니다. 네, 다음 소식을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민주당이 꼭 봐야 하는 판결문이 있다는 그것을 기자가 채취를 해서 그 판결문을 보면서 해석을 했습니다. 이 조선일보 법조계 기자인 아주 유명하죠. 박국희 기자. 법조 취재를 잘 하시는 전문 기자입니다. 이분이 이제 그 얘기를 합니다. 민주당이 꼭 봐야 할 판결문 봐라. 이게 뭡니까? 지난해 추미애가 5천만 원 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했다는 겁니다. 전 법무부 장관에게서 5천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에게서 5천만 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추미애가 딸이 운영하는 레스토랑에서 20번 넘게 정치자금을 사용하고 딸 식당에 아마 단골 연예인을 법무부 홍보대사로 임명했다는 그런 기사를 썼는데 이게 본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고발당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추미애가 고발을 한 거죠. 허위사실은 아닌데 본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말이죠. 딸이 이태원 어디에선가 레스토랑을 할 때 20번 넘게 정치자금을 사용했다는 바로 그 사실을 기사화하고 또 딸 식당의 단골 연예인을 법무부 홍보대사로 임명했다는 그 기사를 이제 썼는데 추미애는 자기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고소를 했다는 겁니다. 그 추 전 장관은 당시 해당 연예인이 법무부 홍보대사가 아니고 법무부 멘토단이었다는 이유 등으로 기사가 왜곡됐다면서 언론중재위원회 중재도 거부한 채 소송을 바로 걸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나 지난 1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 14부는 추미애 전 장관 패소로 판결을 했다는 겁니다.
추미애 패소 딱 했다는 겁니다. 그 판결문은 뭐냐면 고의 중과실 보도 언론사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한 언론징벌법을 언론 개인양 밀어붙이는 민주당 인사들이 새겨들었으면 하는 그런 내용들로 꽉 차 있기 때문에 그의 판결문을 갖다가 지금 공개하는 겁니다. 재판부는 말이죠. 언론 보도의 진실성이란 세부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고 복잡한 사실관계를 알기 쉽게 단순하게 만드는 과정에서 일부 특정한 사실관계를 압축 강조하거나 대중의 흥미를 끌기 위해 실제 사실관계에 장식을 가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수사적 과정이 있더라도 전체 맥락에서 보도 내용 중요 부분이 진실에 합치된다면 그 보도의 진실성은 인정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요. 과거에 참조를 해야 되는 판결이 또 이런 판결이 있습니다. 2015년도에 다 56413 판결을 참조해서 과거에 이것이 이런 이 법 대부분의 이 판결입니다. 이게. 그러면서 재판부는 또 공직자나 정치인 같은 공적인 존재의 도덕성, 청렴성 그런 문제가 직무활동이 정당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는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돼야 한다는 바로 그죠. 감안할 때 그에 대한 감시와 비판 기능은 그것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이뤘다고 볼 정도에 안 이르기 때문에 쉽게 제한돼서는 안 된다. 아주 명판결을 내렸습니다. 아니 일반 판결입니다. 사건 번호에서 보듯이 해당 내용은 담당 판사가 처음 쓴 게 아니라 대법원이 오랜 기간 비슷한 언론 관련 재판에서 항상 쌓아온 여러 판례를 인용한 겁니다. 지금 이번 판결도 2012년 다 19,734 판결 등 참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다 판결된 것들이 있습니다. 사건 번호에서 보듯이 해당 내용 전부 담당 판사들이 쓴 게 아닙니다. 처음 쓴 게 아니고 과거의 대법원 판례를 언론에서 관련 재판에서 나온 그걸 갖다 다 인용하고 여러 판례를 인용해서 똑같은 그런 거의 비슷한 그런 판결을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수십 년간 우리 사회가 확립해온 언론 자유의 정수입니다. 이게 언론의 자유가 우리가 향유할 수 있는 언론의 자유 이겁니다. 그러나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은요. 이런 판례들을 뿌리채부터 뒤집는 내용들입니다. 이게 큰 문제입니다. 이게 국민의 언론의 자유를 속박하는 무서운 것임을 국민들이 아직 체감을 못합니다. 이 때문에 법안 통과 후 이전과는 180도 다른 반대로 이제 판결을 해야 할 일선 판사들은 개정된 법률로 언론 중재 사건을 재판해야 한다면 헌법재판소에서 법률 위헌성을 따지는 위헌 법률 심판부터 제청하고 엄청나게 복잡해진다는 겁니다. 판사들이 당황스럽다는 그런 반응입니다. 정작 한동훈 검사장이 불법 사찰을 했다고 예를 들면 가짜뉴스를 퍼뜨린 유시민 씨, 채널A 기자의 허위 녹취록을 날조해서 검언유착을 창조한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 온갖 음모론을 상습적으로 양산하는 김어준의 유튜브를 비롯한 1인 미디어 등이 언론징벌법의 적용 대상에서 빠졌다는 점도 이 법안의 목표가 정권 비판 언론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법대로라면 추미애는 절대 소송에서 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민주당을 위한 법이죠. 완전히 독재법이죠. 독재법. 근데 추미애는 또 거짓말을 했습니다. 국민들이 찬성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 국민들이 찬성을 뭐 몇십 프로 더 하고 있다는데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가 그런 거짓말해도 그는 처벌을 안 받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이미 조금 알기 시작해서 반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론조사 결과 다 나왔지 않습니까? 이제는 많이 알게 되면요. 국민들이 거리로 뛰어나오고 지금 말이죠. 코로나 때문에 안 뛰어나온다는 얘기가 많지 않습니까? 코로나가 아니면 벌써 그냥 광화문 광장과 여의도 광장과 온 군대가 그냥 법석 했을 그러한 게 얼마나 많았겠느냐고들 얘기합니다.
하여튼 코로나 덕을 많이 보는 측면도 있긴 있네요. 누군가가.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대한민국 태양은 내일 새벽 다시 떠오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